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협의를 진행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과 임금 체불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자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당장의 머리를 맞대고 풍요롭고 안전한 추석이 되도록 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명절이니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거나 여기서는 안 됩니다. 채소, 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당헌 물가대책 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을 중심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책도 소홀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 효과가 소상공인까지 고루 닿도록 살피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페이백이나 특별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자금은 명절 전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올 추석에는 더 많이 함께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원과 피해 복구 상황도 챙기겠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 수립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긴급 의료 체계와 소방, 치안 대책을 챙기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어려움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폭발 협박과 이딴 미성년자 유괴 시도로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해서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7월에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래서 대주주의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내용인데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정부가 내놨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기준을 기존에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 지난 100여일간 당정이 힘을 모아서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7월 소매 판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8월 소비 심리도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께서 느끼는 최강 경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 지표 개선이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계기로 민생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서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 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 인센티브 지방 차등 우대, 에이펙 계기 대규모 할인 행사 등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고 연휴 기간 24시간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원치 않는다면서 미국인들을 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악화한 국제 여론과 지지층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복잡한 제품을 만들 때 전문가들을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치고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막대한 투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썼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며 그들과 그들의 직원을 모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반도체와 컴퓨터, 선박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제품들이라고 썼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라며 해외 기업 직원들이 결국 미국을 떠날 때를 대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해 거듭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Maybe we should help them along and let some people come in and train our people to do, complex things, whether it's battery manufacturing or computer manufacturing. 미 이민당국의 과도한 단속에 대한 반발과 함께 미국이 외국 투자를 제대로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거나 차라리 거액의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느니 우리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를 의식해 우리나라 등 각국의 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반이민 정책에 동조해온 지지층을 겨냥해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의 제조업 기반 재건을 이룰 수 없다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훈련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국 간 한국 기업인들의 안정적인 미국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협의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의 후속 합의가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합의가 중요한 만큼 시간에 쫓기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잃은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조율하고 귀국한 날,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협상 경과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듣고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대미 관세 협상은 무엇보다 제대로 된 합의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통령실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국익에 어긋나는 결정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이런 인식은 미국 측이 내건 조건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운영 방식과 수익 배분 등을 놓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돈 486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내란 것도 모자라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버티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투자처 또한 자신들이 직접 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우리에겐 돈만 되고 아무런 권한을 갖지 말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방어적이란 표현을 대통령이 쓰신 바 있습니다. 국익을 가장 지키는 선에서 여러 협상들은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언제까지 협상을 끝내겠다는 목표보단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교착 국면이 길어질 경우 미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만큼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방식과 성격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느니 차라리 우리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 48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가 큽니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 금액을 회수한 뒤에는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압박합니다. 투자도 미국이 원하는 곳에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3,500억 불 안에 1,500불 넘어서 2,000억 불을 어떤 구조로 할 거냐라는 쪽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지금 아주 합의 이르기에는 너무나 먼 그런 안들이어서 이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스크바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죠.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차라리 이 돈으로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깨져 상호 관세가 15%에서 25%로 다시 오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5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 국내 총생산의 0.7%에 해당하는데 이를 지키려고 488조 원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훨씬 적은 돈을 써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미국은 외국 투자를 제대로 받을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We don't even have the infrastructure and the employer base to actually build factories here when it comes to tech fabs and others.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맺은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는 스타일로 언제든 추가로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거액의 대미 투자가 사실상 공짜로 돈을 건네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있더라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486조 원 대미 투자의 세부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것은 미국이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 대량 유출되면 원화 가치 급락과 외국인 이탈 등 외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 파열음이 불거졌던 민주당 투톱이 고위 당정대 만찬에서 부부싸움 안 하느냐며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 어게인 집회를 주도했던 부산 손현보 목사가 소속된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야의 휴일 모습 윤웅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검법 여야 합의와 파기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얼굴을 붉힌 여당 투톱도, 검찰개혁 주도권을 놓고 충돌했다는 우상호 정무수석도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고 악수했습니다. 애초 비공개 행사였지만 당정대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과시하면서 최근 불거진 여러 갈등 상황을 동시에 매듭지었습니다. 만찬에 앞서 정청래 대표는 모든 책임은 대표에 있다고 거듭 애둘러 사과하면서 개혁 입법 고삐를 죄기 위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을 찾아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곳 담임 목사인 손연보 목사는 이른바 윤 어게인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데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종교 탄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문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팔트 우파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장동혁 대표는 초반 통합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장외 투쟁을 앞두고 우클릭 행보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또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도 찾아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며 전통적 강세 지역인 PK 민심 잡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성비위 파문으로 최대 위기에 봉착한 조국혁신당이 오늘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로 출발합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은 고소 이후 5달 140일 만에 공개 반박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성추행 피해와 관련 절차 문제점을 호소하며 눈물로 탈당했습니다. 저는 성추행 피해자이고 제명당한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게 저입니다. 그리고 꼭 열흘 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혁신당 수석 대변인이 3,600자 넘는 글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당은 피해자 진술만 믿은 외부기관 보고서를 100% 수용해 자신을 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조국 당시 대표가 징역 2년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 노래방에 간 건 비판받겠다면서도 앞장서서 일행을 이끈 건 고소인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택시 성추행은 허위 주장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3부 1배 때 성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 전 대변인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지 5달 140일 만인데 공교롭게도 조국 체제 비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날입니다. 혁신당은 서왕진 원내대표와 엄규숙 전 문재인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을 부위원장에 내정하는 등의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호범 고문 등 창당 인사와 세월호 다큐 제작자 등 외부 인사, 지역과 평당원, 여성 당직자 등으로 9명을 꾸렸습니다. 과반인 5명을 여성으로 했고 법보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법조계 인사는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지 꼭 한 달 만에 국회 한복판, 위기의 혁신당에 조기 등판합니다. 피해자 측의 옥중 편지도 외면했다는 비판 속에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정치인으로 최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정치 분야 질의가 진행되는 만큼 더 센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내란 재판부를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외교 통일 안보, 모레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질의가 이뤄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건만 다룰 내란 재판부 띄우기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나치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에 힘을 얻은 듯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특별재판부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고 용어를 슬쩍 바꾸면서 노동법원 설치 논의나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 존재 등을 거론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과연 사법부 위에 있는 건지 삼권 분립을 지적하는 문제에도 판단까지 정하는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귀현 판사 등 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를 탈출시킨 전력이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기 전에 법원이 손들고 재판부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강력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나치 독재라고 받아쳤습니다. 여당이 사법부를 틀어쥐는 명백한 삼권 분립 파괴고 특별이든 전담이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건 내한 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배정된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는 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집권 여당의 움직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개를 맡을 전담 재판부도 만들면 인정하겠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는데 당분간은 대정부 질문과 장외투쟁을 통해 전방위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 설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두는 안까지 구체적으로 내놓은 상태인데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에 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톤다운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이야기했던 것은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면서 이 구성을 할 때 국회나 대한변협 그리고 판사에 의해서 배수를 추천해서 거기에 추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고 지금 법원에다가 알아서 구성을 하는데 전담재판부를 두라는 것은 일종의 뭐랄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바깥에서 추천을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그 자체가 위헌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재판부를 전담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결국 현재 지금 재판을 받고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시 이 구속기간 산정이라는 이상한 또 이 셈법을 들고 놓으면서 그러면서 석방을 시켰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기현 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향응 의혹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법원이 문개결을 하고 있다. 이런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들을 스스로 바로잡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전담재판부가 가동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형사합의 22부가 전담재판부로 지정이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례를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중하다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 스스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전향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제가 네. 생각했을 때도 나름대로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한 발 물러난 것이다라고는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명칭을 잡고 이제 특별히 뭐 이제 지금은 전담으로 하는데 네. 뭔가 수식어가 붙는다는 거는 보편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이야기는 본인들의 입맛에 원하는 그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결국 외압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헌법이 정한 사실을 우리 그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심대하게 정면으로 침해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 주장은 이게 이제 뭐 어떤 지식 전담 재판부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도 있는데 네. 이게 뭐 별다른 거냐 얘기하는데 그거는 상설 재판부고요. 이거는 특별이고 전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법률을 특정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대법원을 압박해서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재판부 배당도 말하자면 이제 전자 배당에 의해서 무작위로 하는 법원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네. 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건건이 여권의 마음에 안 드는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특별이나 전담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려고 사법부에 요구를 할 겁니까? 헌법은 이렇게 보장합니다. 사법권은 법관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정치권이 개입합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은 야권의 어떤 추천을 전혀 제외한 여권의 입맛에 맞는 특검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네. 그 수사팀이 12월까지 수사한 결과를 또 여권이 의도하고 여권의 의도를 반영할 그런 재판부가 구성된 사람들이 재판까지 한다? 그건 뭐 굳이 그렇게
뭐 재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여건이 이제 물론 대통령의 그 특별재판부 논란이 이제 과거 반민특위라든가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는 그건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 이게 이제 위헌 논란이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슬쩍 발을 빼면서 특별해서 전담으로 돌려섰지만 저는 명칭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것이 어떤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아주 훼손시키는 어떤 그런 정치권의 외압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수식어가 붙는다는 건 보편하지 않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추미애 의원이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사퇴하라고 언급을 했던데 어떻게 사실 들으셨나요? 이 논란은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업자득 측면이 분명히 있죠. 지난 5월달에 당시 그러니까 대선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서 정말 이례적인 속도전을 그러니까 펼쳤던 장본인이 사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서부에 해부됐던 걸 갖다가 전원 합의심으로 넘기면서 그걸 갖다가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전원 합의심을 바로 이렇게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의 의도를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논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추미애 지금 의원이 이 대법원장을 콕 찍어서 물러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과유불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인데요. 사실 지금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이 내란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법원의 인식과 이게 대체하는 법원의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마치 특정인을 콕 집어서 이렇게 당신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지난번 재판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보복처럼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럴 경우에는 정말 민주당과 그 지지층들이 원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정당한 정치적 명분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며칠 전 정청래 대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 이제 그 조광조, 김옥균, 그러니까 실패한 혁명가들 이 사람들이 명분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속도 조절에 실패해서 혁명이 좌절된 겁니다. 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합니까? 명분 내세우죠.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이런 식으로 속도전을 벌이고 그다음에 그 속도전이 국민의 어떤 합리성에 부합하지 못할 때 결과는 저는 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법원 작년 제가 가을로 잠깐 시계를 되돌리면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대표죠.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사법부가 왜 그 제1야당 대표에게 압박을 받아서 이런 판결 내리냐고 하니까 상권 분립을 위배하는 그 행위라고 민주당이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그때 대선 앞두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다시 유죄로 돌리니까 그 다음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대법원장을 단순히 끌어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법원의 어떤 그런 독립성과 그 객관성을 완전히 침해하는 행위에다가 더 나아가서 법관마저도 상권 분립마저도 선출직 권력, 입법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특히나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여당의 대표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한 추미애 위원장은 사실상 국회 상임위원장 대표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한 발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말하자면 국회라는 기능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건데 무슨 대표성을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아주 오만한 태도들이 결국 저는 중도층의 이반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분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혁명이나 개혁은 속도 조절의 실패, 그다음에 본인들의 오만에 의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그 역사적 사실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도부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는데 오늘은 현장 최고위도 갖는다고 하고요. 해양수산부 임시청사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PK에서 좀 지지율이 떨어졌었는데 이거를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궁극적인 목표는 어게인 2018을 막겠다는 거죠. 어게인
9.18이라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사실 완전히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의 광역단체장이 전부 다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네. 특히 기초단체장도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넘어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수의 혁신과 변화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2018년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TK만 살아남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TK 자민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부산 가서 한 얘기를 본다고 한다면 네. 그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이 지금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제가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제 결국은 지금 세계로 교회에 가서 이야기한 그 부분 자체가 네.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현보 목사의 그러니까 구속이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경강부회를 넘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사실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종교적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이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이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이 종교 탄압일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종교 탄압을 하면 반문명 국가라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문명 국가의 가장 큰 원칙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를 일치하자는 이야기, 말 그대로 반문명 국가라고 한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언행이 결국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중도층을 잡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특검이나 이제 검찰의 행태가 너무 과도하고 무리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종교인을 탄압했다의 본질이 방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이브 더 코리아가 당시 탄핵 반대 집회를 굉장히 장외에서 굉장히 뜨겁게 전한길 씨와 함께 주도했던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탄핵 그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즉각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 이후 집회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뭐 그런 게 저는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했지만 또 승복을 한 것은 저는 깨끗하게 또 그 과정에서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구속이 됐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그때 부산시 교육감 그 이제 후보에 대해서 유튜브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에 이제 좀 그런 개입을 했다 이런 이제 그 얘기인데, 네. 근데 이분이 부산에서는 매우 유력한 이제 그 종교 개신교의 지도자인데 그런 분이 도주의 우려가 있을까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까요? 이미 공직선거법은 거의 뭐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기소해서 재판을 하는 건데, 근데 과연 그렇게 인신 구속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장동혁 대표는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PK에 대한 어떤 부산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도 있겠지만 네. 지금 특검의 수사가 너무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이다. 이렇게까지 야권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까지, 그다음에 뭐 우방국에 이제 물론 이제 아니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우방국의 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이렇게 과도하고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말하자면은 특검 수사에 대한 어떤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점도 지적하고, 그것이 정치 공세로 이어질 때는 야당에 대한 탄압과 말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우리 저항선을 구축해야 한다. 뭐 이 정도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제 그 말하자면은 아스팔트 우파의 결합이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평론가님께서는 이게 지금 우플리 행보는 아닌 것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기국회를 맞아서 여권과의 전설을 좀 뚜렷이하겠다는 그런 전략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PK 같이 이탈할 수 있는 과거의 주요 지지층 지지 기반을 다시 한번 이번에 점검하고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 뭐랄까 가서 관리하겠다. 뭐 그런 측면으로 저는 해석하는 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도 시작이 됩니다. 어떤 현안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아무래도 뭐 내일 아마 신문에 큰 제목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란 청산 대 일당 독재 이 싸움이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마 부재는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정부 조직 개편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란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또 하나는 조지아주에서 있던 한국인 구금 사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의 시각이 워낙 엇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강한 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요, 오늘 정부 측에서 답변에 나서는 사람이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인데 이분들이 진짜 이 정치권 소위 말하는 초초맹장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방패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견고하고 두껍고 높을 것 같은데 이걸 같은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창으로 뚫을 수 있을까 것인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패가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어떨까요? 정말 야당으로서는 아주 정말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법안 처리 같은 경우는 뭐 의석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 하나 네. 뭐 하루 정도 지연하는 게 그 유일한 방어 수단이라고 한다면 이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 그다음에 그 이어서 할 국정감사는 다르죠. 더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이재명 정부가 100일 치적을 굉장히 홍보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측면들도 많아요. 이를테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아직 끝날 줄 모르고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고조되고 있죠. 그다음에 여당과 그 대통령이 계속 삼권 분립의 원칙을 흔들어대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 민심과 중도층에서 이게 실용 정부인가 통합 정부인가 의구심 나죠. 지적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 안보 위협이 굉장히 고조되는 상황인데 군에서 이미 불과 3주 사이에 꽃다운 청춘들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뭐랄까 정부의 특단의 대책 같은 게 안 보입니다. 이런 아주 그 아픈 고리, 약한 고리, 아픈 지점들을 송곳처럼 파고들어야죠. 그래서 야당이 결국 야당일 야당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대는 국회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그게 본회의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뭐 장 대표가 이제 부산에 갔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야당의 존재감을 정말 뿜뿜 뽐내주는 것이 지금 국회라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네. 대정부 질에서 얼만큼 품격 있는 내용, 그다음에 수준 있는 내용도 필요하지만 정말 앞으로 국민의힘이 대한정당이 되고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은 결국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질의의 수준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어제 있었던 당정대 고위급 만찬 회동이었는데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모습인데 두 사람 갈등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 두 사람의 공개적인 충돌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그건 뭐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공당의 이걸 대표하는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붉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 지금 공당 중에서도 여당이잖아요.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특히 집권위의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이 중대한 이 직을 놔둬놓고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그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뭐 완전히 속으로 감정적 앙금을 다 털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지금 이 산적한 여러 가지 개혁 입법 그리고 또 이 개혁 입법을 둘러싼 또 야권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반발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의 이 지금 갈등 봉합은 불가피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 지금 그 두 사람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앞장섰던 척이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네. 아마 지금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당정대가 갈등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원보이스로만 가야만 이 정부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모두의 정치적 성공이 보장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손을 합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표면적으로 악수는 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의 갈등이 강성 지지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태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뭐 보시나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부부싸움 아니냐, 뭐 부부나 형제도 싸운다 얘기했는데 네. 그래요, 싸울 수 있습니다. 일회성 해프닝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 싸움에서 가족 간의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달라지는 건요. 예를 들면은 재산 다툼이라든가 가족 외 외부가 개입한 문제라면 이게 사안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부부간의 갈등이 아닌 거죠. 실제로는 외부가 개입한 거죠. 자,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실상 합의를 해서 원내대표가 가서 야당 대표와 합의문하고 공동 발표까지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돌아갔더니 당대표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강성당원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마지막 방어선이 되고 방파제가 되어줘야 할 대표가 모든 책임을 원내대표한테 미루고 다시 협상 파기하고 재협상하든가 협상을 없던 걸로 하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일시봉합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렵게 뭐 김민석 총리가 마련했던 우상호 수석이 마련했던 저 자리를 통해서 그럼 누가 어떻게 악수 안 합니까? 서로 얼굴을 붉힐 수는 없죠. 밥 먹는 네. 자리니까. 그런데 악수하고 웃었지만 저 갈등이 봉합됐을까? 저 두 사람의 감정은 없어요. 근데 말하자면 강성당원들이 끝까지 앞으로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때까지 지도부가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수용 가능합니까? 원내대표는
그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 당 대표는 지방선거 이겨야 되는데 강성 당원들은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을 당신들이 받아들이라고 수용하라고 요구할 때 그 갈등이 그러면 봉합이 되겠습니까? 반창고 붙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면 봉합은 했지만 네. 결국 이 갈등은 이재명 정부가 중도를 지향할 때마다 계속적인 갈등과 어떤 그 내용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 이 강성 지지층의 입김에 당이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예,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이 이제 특검과 관련된 여야 합의를 뒤집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이 영향력이 입증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됨으로 따라서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사실 만만치 않은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지금 정부 여당이 이야기해왔던 여야 협치라는 부분이 실종이 될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향후 결과적으로도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식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 지지율이 지금 60%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이라는 지지층이 많이 유입된 측면이 있거든요. 지난 그러니까 대선 기간 중에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좀 믿을만하네 하고 왔던 이 이재명 즉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지금 사실 중도층인데 이분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원내대표가 상당히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지고 협상을 하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만 어떻게 보면 정치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더 나아가서는 당의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정치를 통한 여야의 협치와 타협이 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조금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효화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도 또 불발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자꾸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쌓아왔던 관례나 절차들을 너무 무시한다. 아니 원래 간사는 상대당이 정해서 상대당 대표로 위원회에 보내는 건데 그 대표 선수를 바꾸라고 요구하면 그게 바꿔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가 그 사실 목리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힘 있는 집단이 좀 양보를 하는 거라고. 근데 양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양보가 아니라 원래대로의 관행과 절차를 준수하면 될 일인데 네. 자꾸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나경원 의원이 약간 좀 보수를 대표하는 좀 강성 그런 정치인으로 비춰지니까 이걸 견제하는 게 마치 자기 당원들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켜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게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아니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몸통이 꼬리를 데리고 가야죠.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너무 국회가 그동안 쌓아왔던 문화나 절차 이런 것들을 자꾸 민주당이 형해화시키는데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결국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 그건 정부 여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명분과 절차까지 무시하는 듯한 행동들은 결국 저는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점에서 이렇게 사소한 것에 대해서 너무 목리를 부리는 사실 민주당의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반감을 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사위에서 사실 논의할 중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태인데 야당 간사 선임도 없는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사실 뭐 이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법사위 간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약간 좀 상당히 좀 노림수는 분명히 보이잖아요. 빤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정치적인 하나의 관례였고 그러니까 전통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네.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사라져 버리고 사실 그 당시 그날 나경원이 했던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 그러면서 사실 그 논의 자체가 완전히 실종된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나경원 의원의 지금 일종의 과잉 대응이 더 큰 문제를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나경원 의원이 이 부분을 흔쾌히 사과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 야당의 간사 선임은 인정하는 쪽으로 저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하려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유가족이 2인 1조 출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당시 해경 무전 기록을 살펴보니 이 경사가 위험하다는 취지로 무전을 보내는데도 추가 출동 여부를 고민만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구조활동을 벌이다 물에 휩쓸려 숨진 고 이재석 경사. 당시 이 경사가 겪은 상황을 해경 설명과 무전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2시 7분 갯벌에 사람이 있다는 드론 순찰대 신고가 접수되고 이 경사는 혼자 출동합니다. 순찰차를 타고 전망대로 이동해 드론 순찰대를 만나 대화를 나눈 이 경사는 꽃섬에 상의 탈의한 요구조자가 있다고 무전을 보냅니다. 이후 2시 42분 꽃섬 근처로 이동한 이 경사는 입수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무전을 보내고 파출소에서 누구 좀 깨워서 보내줄까라고 묻자 물이 차올라서 필요할 것 같다고 답합니다. 이후 파출소에서는 서해 보고하고 다른 대원을 깨워서 같이 대응을 하면 어떻겠냐고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이 경사가 일단 가보겠다고 말하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10분쯤 뒤인 2시 56분 이 경사는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이탈시키겠다고 말하고 물이 허리까지 차 있다고도 전달하지만 돌아온 답은 신속하게 이탈하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새벽 3시 9분 드론 순찰대가 물이 많이 차 있다며 재차 신고한 뒤에야 파출소에서 추가 인원이 출동하는데 물에 들어가겠다는 보고 이후 20여 분 구명조끼를 벗어줬다고 보고한 시점과 비교해도 10분이 훌쩍 넘게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3시 14분 파출소에서는 이 경사에게 교신 가능하면 답변하라고 무전을 보내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출동한 해경들이 이 경사를 발견하지 못하자 3시 반에야 인천해양경찰서에 보고가 들어갔고 6시간여 수색 끝에 발견된 이 경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한 것도 빠르게 추가 인원을 투입하지 않은 것도 모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살이 때라 물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만약에 추가 인원만 보냈으면 재석이 살았어요. 해경은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통해 명명백백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찰이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처음 소환해 조사합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상장이 늦어질 것처럼 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사모펀드에 팔게 한 뒤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맺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재판 변론이 오늘 종결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엽니다. 황 전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늘 오전 예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출석과 관련해 상황이 바뀐 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9회 연속 불출석이 됩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이 오늘 특검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오는 17일 또는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특검은 이미 3차례 소환에 불응한 만큼 향후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에서 소환을 통보한 날짜 대신 오는 17일 또는 18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받은 심장 시술로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특검에 다른 날짜를 제시한 겁니다. 특검이 한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모두 3차례.
통상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를 검토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은 피하기 위해 자진 출석 의사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은 이 같은 입장에도 한 총재 측이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며 한 총재를 3회 불응으로 처리하고 향후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 총재가 제안한 일정에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앞서 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의 공소장에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한 투트랙 청탁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습니다. 다만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가 윤 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밝힐 수사 2라운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 오후에 권성동 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는데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일반인과 구속 심사는 같은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체포 동의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의원 신문과 상관없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결국 피의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서 판사 앞에서 구속의 필요성 그리고 정당성을 다투는 그런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인과 함께 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진술이라든가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서 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이제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혐의의 그런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의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다투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인데, 일단 그 사안 자체가 무척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파장 역시도 상당히 크게 보여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영장 실질심사에서 상당히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권 의원은 내가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를 16년 했다. 문제가 될 만한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진술이나 메모나 사진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권 의원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보도가 된 내용대로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걸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금품 수수와 관련된 정치인의 그런 금품 수수와 관련된 사건들에서는 구체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 진술 외에도 그런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상당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꽤나 확보가 됐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 물품들을 돈을 전달했다라는 그런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런 돈들을 포장을 했다라는 그런 사진들이라든가 혹은 메모 등도 이 구체적인 정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이상 특검에서는 이 구속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을 거고, 반면에 이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물론 충분한 반박을 준비는 하긴 하겠지만 또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자료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이 보도 내용들을 보고 평가를 하기에는 이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건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일단 여기서 도망의 우려는 사실은 높이 그렇게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 사유가 얼마나 소명이 됐는지 또 한편으로는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높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상당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구속 요건들, 이 요건들이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이 구속과 관련된 그런 혐의가 무척이나 중대하다 그리고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바로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되는 그런 요소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혐의가 충분히 밝혀진 사항인데 만약이라도 피의자가 이 점을 극구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추후에 처벌을 우려를 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라고 동시에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된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됐는가.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어느 정도까지 존재를 하는가. 이 부분이 법원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볼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증거들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그 주장 자체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혐의에 대해서 상당 수준 소명 가능한 정도까지도 수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현재까지 권성동 의원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동시에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반면에 이 소명 정도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다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할 여지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증거의 인멸의 우려 역시도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지점은 결국 특검에서 어느 정도까지 혐의를 소명을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혐의 소명에 따라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김상민 전 검사의 구속 심사도 오는 17일에 열리게 되는데 일단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화백의 그림을 건네주면서 공천과 관련된 그런 청탁, 부탁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림을 대신해서 구매를 해준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이 그림 자체의 또 진품 여부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조금 논란이 있어 왔었고 구체적으로 특검에서 이 그림 전달 경로까지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는지는 앞으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일단 그림 자체가 전달되었다라는 사실까지는 특검에서도 확인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다툼은 없고 그렇다면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또 이것을 구매하게 된 경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특검에서는 결국 이 그림이 전달된 이후의 인사 과정들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역시도 이제 중요한 정황 중에 하나로 따져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특검에서 어느 정도까지 소명을 하느냐 또 반면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박 검사가 어느 정도까지 또 반박을 하느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해주신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지금 김상민 전 검사는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뇌물을 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점을 지적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는 이 그림 때문에 내가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된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검이 파회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김상민 검사가 해당 직에 임명이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특검에서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런 임명 절차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절차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상당한 특혜가 주어졌다라고 볼 만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 역시 또 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일반적인 인사 절차와는 상당히 다른 이상한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금품이 전달된 그 대가가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특검에서는 만약 그런 공백이라든가 혹은 오류 그런 문제점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점 역시도 이 수사에 포함을 시켰을 것이고 또 마땅히 당연히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주장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구속심사도 열리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공천 개입 관련된 의혹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브로커 김모 씨를 통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의원 공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1억 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 또 변호사법 위반 등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이번 구속심사 역시도 단순한 그런 금품 수수를 넘어서 이렇게 공천 그리고 선거 과정의 외부 인사, 통일교 관련 브로커라든가 혹은 건진법사 등과 같은 이런 외부 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역시도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파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수사 기간과 인력이 늘어나게 됐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특검 출범 이후에 새로 나온 그런 의혹들을 보면 해군 함정에서 선상 파티를 벌였다거나 종묘 차담회, 그러니까 국가 사적을 개인적으로 활용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특검의 수사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금 브리핑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한 갈등이나 이견이 복잡하게 얽힌 규제가 많았습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오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들이 힘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첫 회의인 오늘은 청년 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참석합니다. 주요 의제 소개합니다. 먼저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입니다.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공공 데이터를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또한 미래 산업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집니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 혁신을 위해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오늘 회의는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현안 관련도 받고 가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MBC 김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도 그렇고 전국 법원장 회의 결과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의 날 기념식 발언도 그렇고요. 사실상 지금 대법관 증원이나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반박했는데 그게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의 견제를 사법부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 발언과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일단은 100일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국민이 주인,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상권 분립도 있지만 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가장 무엇보다 주권 재민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의 근본 정신은 이를테면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특히 선출 권력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삼권 분립 중에 한 권력 기관이기 때문인데요.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한편으로는 국회이고 또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당연히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전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서 임명된 그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과 내부적인 협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부터 한다기보다 그걸 찬찬히 지켜보고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 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이제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속을 위해서 만약에 법률을 제정한다라거나 내지는 이외의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할지언정 그건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정부 역시 그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어제 법사위원장께서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첫 회의인 오늘은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사법개혁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 전제에도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정민 변호사와 특검 얘기 잠깐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세 차례 특검 소환에 불응했다가 돌연 17일 또는 18일에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의 강제 수사를 염려한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대해서 불응을 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강제 구인 것 같은 그런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이 점이 당연히 한학자 총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만약에라도 출석 거부로 인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선 총재로서는 대외적인 그런 이미지 실추도 있을 것이고 또 조직 내 그런 리더십 상실과 같은 리스크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체포 이후에는 이제 구속 가능성까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이 출석 의사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 하에 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한학자 총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일단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 등의 그런 선물 등을 이 통일교 간부를 통해서 건넨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이때 현황 청탁을 함께 했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가 직접 지시를 하고 또 승인을 했다라는 그런 진술이라든가 정황이 다수 확보돼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입니다. 2022년 이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 상당의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라는 혐의를 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이후에 통일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데 만약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체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청구가 있을 때 97% 이상 발부율로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3차례 출석을 거부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한다면 사실 체포영장의 발부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들보다는 체포영장이 기각될 확률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결국 지금 한학재 총재가 이 체포영장 발부 이전에 출석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 역시도 17일이나 혹은 18일로 상당히 이제 근접한 시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스스로 출석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보니 사실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조금 고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이제 출석을 불응했던 이유에 대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또 이유로 들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이런 점들이 제출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고려를 한다면 사실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고 이재석 경사가 숨질 당시에 인천해양경찰서 영흥8출소에 함께 근무 중이던 동료 4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구를 강요당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요. 지금 앞서 보도해 드린 것처럼 주민을 구하려다 물살에 휩쓸려 숨진 이재석 경사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기자회견이 열린 겁니다. 동료들은 팀장이 상황실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 경사를 혼자 출동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왜 혼자 보냈냐고 물어봤더니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만 답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파출소장에 불러서 재석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너가 지인들이나 유족들에게 그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된다라고 지시했다라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자, 해경은 앞서 2인 1조 출동 수칙이 안 지켜진 이유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하지만 동료들이 지금 이런 폭로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관련되어 있는 어떤 조사도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정빈 변호사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엽니다. 정권의 종교, 야당 탄압을 주장하고 동시에 해양수산부 이전 같은 지역 현안도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건의드린 대로 주식 양도세 대조주 요건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회담에서 제안드린 다른 내용들, 상법이나 노랑봉투법 등등에 대해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부산에서 열게 됐습니다. 어제 세계로교회를 방문했고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부산 청년들의 고민은 곧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나고 자란 지역에서 정착해 살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가 없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나 집값이 크게 올라 현실이 어렵다며 정치가 청년 문제를 꼭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쓴소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를 포함해서 청년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지역 소멸과 같은 민생 문제, 생존 문제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반민생, 반문명, 반인권, 반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차별하고 내 편이 아니면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이틀막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강원도지사가 2차례나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발언을 막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협위원장에게는 마이크를 주면서 강원도민의 선택을 받은 도지사의 마이크는 빼앗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고 야당 차별입니다.
우리 부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 당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마이크 한 번 잡지 못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을 선출해준 부산 시민의 민심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은 온갖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행정을 단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찰이 우리 당 소속 인천시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황된 거짓 선동에 엮어보고자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에게 수사 좌표를 찍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머릿속에는 민생도 지역도 없습니다. 특검과 위헌적인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야당을 괴멸시키고 개혁을 가장한 계약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관권 선거로 지방행정 권력을 장악해서 독재를 할 생각뿐입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부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해수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해수부 이전을 부산 발전이나 균형 발전의 기회가 아니라 부산과 지방행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입니다.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하는 글로벌 해양수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1극 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 축으로서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습니다. 부산의 도약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대한민국에 6차례의 사법파동이 있었습니다. 5번째 사법파동은 이명박 정권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미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관련 재판부에 다른 사건들을 함께 배당하고자 했던 것이 사법파동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타운홀 미팅 그리고 해수부 이전, 사법개혁 등 정부 여당에 대한 여러 비판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곧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에 큰 뉴스가 있었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 걸 직접 보고 계십니다. 미국발 금리 인하 전망에다가 국내 자본시장 정책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해소되면서 향후에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지금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0.34%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다만 대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투자 대신 관세를 그대로 부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식이 투심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두세 달 동안 박스권을 유지하던 코스피가 지난주에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3,400 부근에서 마감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단번에 3,4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지금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3,41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4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소식도 곧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석 물가 관련한 당정회의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 나왔습니다.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추석 연휴인
10월 4일에서 7일 동안 면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인 10월 4일에서 7일에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라는 결정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대형 캘리그라피 제작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나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작 행사에는 군 장병과 군무원을 비롯해 군인 가족 등 일반 국민 77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군의 날과 선진 강군의 의미를 담아 각자 국군 장병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작성했고 개별 메시지가 모여서 대형 국군의 날 브랜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10월 1일이 국군의 날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문화적 가치가 담긴 고유 브랜드를 개발했고 이번 행사에서 이 고유 브랜드를 활용해 대형 캘리그라피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축구의 레전드 선수들이 모여 펼친 아이콘 매치에서 수비수로 구성된 실드 유나이티드가 공격수들로 꾸려진 FC 스피어에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대표하는 공격수 웨인 루니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배가 많이 나온 모습에도 후반 27분 그림 같은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넣어 팬들의 환호성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10여 분 뒤 이영표의 정확한 크로스를 마이콩이 헤더골로 연결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경기 종료 직전에는 박주호가 역전 결승골을 넣으며 실드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기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는 세계적인 레전드들을 보기 위해 6만 4천여 명의 구름 팬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월요일 아침 선선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내륙 안개는 해소되고 있는데요. 다만 낮 동안에는 막바지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0도, 전주와 부산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예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웃돌며 덥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맑고 남부는 흐리겠습니다. 쾌적함이 감도는 아침과 달리 한낮에는 청주와 대전 30도, 창원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전남 남해안과 경남, 제주도 해안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남 진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수도권과 영서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는 강릉을 포함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늦더위는 물러나겠고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24도 안팎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